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프님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아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 들어왔습니다. 2번 실용주의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이고요. 신세계는 유럽 모국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예술과 학문, 철학에서는 여전히 유럽에 종속되어 있었다. 철학 분야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낸 최초 인물은 윌리엄 제임스로, 그는 미국 실용주의의 창시자였으며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최초의 미국 철학자였다. 1. 윌리엄 제임스. 1842년 뉴욕에서 출생한 윌리엄 제임스는 작가인 헨리 제임스의 형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다고 해요. 해부학과 심리학을 가르쳤다. 심리학의 원리가 가장 유명한 저서라고 하네요. 제임스 철학 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실용주의이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프라그마, 그 행위, 행동에서 연원한 것으로 실천을 뜻하는 독일어 프락시스나 그 형용사형인 프락티슈도 여기서 유래했다. 제임스의 정의에 따르면 실용주의란 최초의 사물, 원리, 범주 또는 이른바 필연성이란 것을 도외시하고 마지막 사물, 결실, 결과 또는 사실에 주목하려는 입장이다. 실용주의의 특징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특수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유용성, 가치, 성공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 사물의 궁극적 본질에 관해 묻지 않는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실용주의는 강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앞을 바라볼 뿐이다. 실용주의는 어떤 표상이 얼마만큼의 현금 가치, 캐시밸류가 있는지 묻는다. 제임스에게서는 프로피트, 이익, 이윤, 효용이나 리절트, 성과, 효과처럼 미국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한다. 실천적으로 확증된 것만이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현대인들, 이 정말 공감할 만한 실용주의 철학이죠. 막 우리 한국인들 어른들,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실용주의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 돈 되냐? 뭐 이런. 그래서 그게 뭐 쓸모 있어? 가치 있어? 성공의 기준이 돼? 이런 걸로 다 판단하니까 실용주의자죠. 제임스는 직접적이고 현재적이며 실천적인 것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경향을 체현한 인물이었다. 실용주의는 철학의 영역에서도 그것이 논리적인가, 그것이 참된가, 이런 물음은 제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실용주의는 일정한 철학을 실제에 적용했을 때 우리 생활과 이해관계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묻는다. 참 실용적이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활력설이라 불릴 수 있는 특징이다. 이 세계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유도 끊임없는 흐름 내지 관계의 체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임스 자신이 다원론이라 부른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현실은 수많은 독자적 영역들로 구성된다. 세계란 단일 존재가 아니라 다중 존재이다. 그래서 다신론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 세 번째 특징, 실용주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종의 회의적 개방성이라고 하네요. 음. 그다음에 존 듀이가 나옵니다. 미국 실용주의의 두 번째 위대한 대표자는 존 듀이이다. 더욱 미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 실천에 주력했고 교육학의 개혁자라고 불리네요. 미국 교육 제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듀이가요. 듀이의 철학은 도구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성장과 발전은 듀이가 가졌던 세계관의 핵심어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개선과 성숙과 정련의 과정. 자, 그리고 3번 유럽의 실용주의 실러와 파이힌거. 음, 영국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상가는 퍼디넌드 실러. 논리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실용주의와 유사한 사상은 니체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에른스트 마우와 비트겐슈타인, 비나파, 그리고 루돌프 카르나프에게서도 발견된다.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 성과를 인식 목표로 간주한다는 것이 실용주의자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거의 망각된 어느 사상가를 마땅히 실용주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사상가는 흔히 신칸트주의자로 분류되는 한스 파이힌거이다. 탁월한 칸트 연구자였다고 하네요. 음, 허구, 파이힌거의 핵심 개념은 허구라고 합니다. 허구주의. 허구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고안, 꾸며냄, 가정을 뜻한다. 픽션. 학문 영역에서 허구란 그 자체로는 비개연적이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보조 개념으로 사용되어 충분한 역할을 해내는 가정을 의미한다. 마치 뭐뭐처럼 이런 가설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 작업상의 과정이다. 음, 어, 의지의 경우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예컨대 수학에서 무한소란 개념은 완전히 모순적인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개념이다. 자연과학과 법학, 국민경제학, 역사학이 무수히 많은 다른 과정들도 마찬가지다. 음, 그런 과정이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실제로 유용하고 불가결하기 때문에 쓴다. 종교에서도 우리는 참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을 의도적으로 견지한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릇된 표상을 취하여 올바른 것에 도달하는 것인가? 사유란 한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적 기능이다. 사유라는 원래부터가 생존 투쟁에서의 한 수단일 뿐이다. 즉 사유란 생명체의 자기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결코 독자적 의미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진화 과정에서 그리고 수단에 의한 목적의 압도 법칙에 따라 종래는 사유가 그 자신을 위한 사유, 다시 말해 순수한 인식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론적 사유로 존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사유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그런 점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사유는 하나의 기능이다. 논리학은 이 기능에 관한 이론이다. 정교적이고 규칙적인 논리학의 방법, 즉 기술 규칙 이외에 사유의 불규칙적인 방법, 다시 말해 기능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생존 투쟁에서 한목적적 역할을 하는 기교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지이다. 의지에는 점차 독자적인 하나의 비현실적 세계를 구성한다. 마치 뭐뭐처럼의 이러한 세계는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가치가 없진 않다. 오히려 마치 뭐뭐처럼의 세계는 인간의 모든 고차원적 삶, 다시 말해 종교, 윤리학, 미학, 학문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파이인거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진리 개념에 도달한다. 진리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의 예보 가능성 내지 예측 가능성을 가리킨다. 의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의지는 우리에게 진리일 수 있다. 진리란 생을 위한 유형성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의 기준, 이른바 객관적 기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음. 확실히 20세기 초의 시대 정신에는 실용주의 사상이 힘차게 관료하고 있다. 미국, 유럽, 산업화된 다른 국가들에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2번 실용주의에 관한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3번까지 가보죠. 3번 870쪽 새로운 존재론과 새로운 형이상학. 20세기 철학 운동들은 계기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대부분 병립해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20세기는 철학과 관련해서도 다성적 세기라 불릴만하다. 1. 비판적 실제론 니콜라이 하르트만. 하르트만 자, 내용적 추론의 방법이라고 범주적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성의 개념과 연관된 몇 가지 오류를 처음부터 피해야 한다. 첫째로 실제성은 물질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운명이나 역사적 사건 등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며 심지어 생에서 가장 큰 비중의 실제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둘째, 실제성은 경직된 존재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제하는 모든 것은 유동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존재자를 규정한다는 것은 유동적 생성의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우리는 범죄에 관한 모든 이론의 비합리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과성처럼 보편화된 원리조차도 그 가장 내면적 본질까지 빈틈없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범주들은 형성물이나 형상적 다양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적 사물, 식물, 동물, 인간, 사회는 분명 존재자의 상상적 질서를 구성하지만 이러한 개개 형성물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존재 단계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하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하르트만의 비판적 실제론이 취하는 방식은 거의 모든 전통적 존재론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 하르트만에게 실제 세계란 전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세계는 일정한 한계점까지는 개념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르트만은 철학이 흔히 범하는 오류, 즉 특정한 존재 영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인식된 원리를 아무 검증 없이 다른 영역에 전용하는 오류를 피하려 한다. 실제 세계의 구성. 실제 세계에 자리한 존재의 전체 범위는 4개의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개의 하위층, 즉 사물 및 물리적 과정의 층과 생명체의 층은 공간적 외부 세계를 형성한다. 이 상위에 비공간적 층이 있다. 이 상위의 층은 다시 심적 현상의 층과 정신의 층으로 나뉜다. 기초적 범주. 어떤 하나의 층의 고유한 범주는 아무 검증 없이 다른 층에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일 하위의 층, 물질의 층에서 올바르게 인식된 것이라 해도 생명과 정신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할 수가 없다. 이런 오류는 흔히 유물론이 범한다. 역으로 정신의 범주는 하위의 층을 파악하는 데 부적합하다. 이런 오류를 범한 사람은 헤겔이었다. 생명체의 층과 같은 중간층의 고유한 범주도 범주도 임의로 다른 층에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계 위반은 하나의 원리에 의한 세계 해명을 용이하게 하지만 실제 세계의 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르트만이 제기하는 설정한 범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세계의 통일성이 어떤 원리의 통일성에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세계의 통일성이란 어떤 짜임새나 일관된 질서의 통일성에서 성립할 수도 있다. 기초적 범주란 것이 존재한다. 이 범주는 존재자의 모든 층을 관통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층들은 기초적 범주에 의해 서로 연관을 유지한다. 이런 논리.
하르트만은 5가지 계층 법칙을 제시한다. 1. 모든 존재의 층들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하위층의 범주는 상위층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상위층의 범주가 하위층에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범주들의 전이는 상향성만을 띠며 하향성은 나타내지 않는다. 2. 하나의 범주가 상위층에서 다시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주어진다. 3. 상위의 층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범주는 변형을 겪는다. 4. 하위층의 범주가 상위층에서 제한된다는 점이 상위층의 특성인 것은 결코 아니다. 상위층의 특성은 새로운 종류의 범주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범주적 신요소가 지속적으로 첨가된다는 점에 있다. 5. 존재 형태들의 상승 계열은 연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범주에 대해 상당히 디테일하게 고민했던 분이네요. 하르트만. 하르트만은 개개층에 적용될 수 있는 의존 법칙을 제시한다. 음, 하르트만은 이러한 계층 법칙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탁월한 현상학적 안목을 보여주었다. 질서 잡힌 구조. 인간 결정성과 자유. 극단적 대립만을 염두에 둔 낡은 사유의 도식은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도 무용하다. 인간은 자신 안에 완전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인간 내의 계층 구조를 인식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인간 외부에 있는 실제 세계의 구조 역시 이러한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도 이해할 수 없다. 결정성과 자유는 층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에 대한 종래의 모든 해결 시도는 결정론이냐 비결정론이냐 그릇된 양자택일에서 출발했다. 자,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좀 감이 오시죠, 하르트만? 평가. 지금까지의 연구 방식에서 철학사는 주로 철학적 세계상의 역사, 즉 거대한 체계 기획의 역사였을 뿐 철학적 주요 문제의 역사나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주 서서히 거두어들인 불변적 성과의 역사는 아니었다. 하르트만에 의하면 체계나 이론적 구성, 학설 따위는 철학의 발전에서 결코 불멸의 성과가 아니며 참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철학적 오류나 과오, 흔히는 체계의 일관성을 위한 현실의 날조나 왜곡, 간단히 말해 문제적인 것이거나 학문의 확실한 진로를 찾지 못한 방황에 불과하다. 하르트만의 말에 따르면 철학의 역사를 이처럼 체계사로 다루는 사람이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금은 별로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금, 다시 말해 여러 세기에 걸쳐 서서히 축적된 결실은 객관적 문제에 대한 엄격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인식 태도에 걸맞게 하르트만은 체계론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하르트만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수용이나 거부로 귀결될 수가 없다. 그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하르트만 자신이 제기한 무수한 문제와 그가 내린 해답들을 개별적으로 고찰해 보아야만 한다. 하르트만은 생물학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지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하르트만의 철학은 학파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계승자로 여길 만한 인물도 없다. 시대 정신이 그의 철학과는 다른 조류, 특히 실존주의를 향한 데 원인이 있다. 급히 소멸했는데요. 자, 그리고 2번 새로운 형이상. 하르트만 외에 이 사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이들에 의하면 형이상이란 개념은 경험의 등을 돌린 채 공허한 영역을 사변함으로써 물리적 세계, 즉 자연과 경험의 영역 너머에 도달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이다. 물론 이들은 진정으로 형이상학을 추구하며 자연과학의 소요성을 초월하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대의 형이상학자들은 경험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경험에서 출발하며 선험적 인식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경험을 외적 경험, 즉 감성적 경험으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들은 지적 경험도 인정한다. 이들의 방법은 생철학이나 현상학의 경우와 달리 직관적이 아니며 합리적, 지성적, 이성적이다. 3. 이러한 형이성학은 존재자 일반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형이성학은 배우에 존재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도외시한 채 순전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또한 이 형이성학은 체험할 수 있는 생애의 흐름과 생성에 비중을 두지도 않고 본질과 본질성에 역점을 두지도 않는다. 현대의 형이성학은 존재론, 즉 존재의 철학이다. 이처럼 존재를 직접적으로 포착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형이성학은 구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거대한 실제론적 사유운동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20세기의 형이성학은 종합적, 포괄적, 보편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양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즉 종래의 철학이 기여를 했고 거기에 속하는 사상가 및 사상과 관련해서 현대 형이성학은 이런 성격을 갖는다. 이 형이성학은 그리스 철학과 스콜라 철학, 칸트 이전의 형이성학 및 근대 철학을 빠짐없이 원용한다. 칸트의 철학은 이 형이성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논구되며 종국에는 물론 극복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현대 형이성학은 존재 전체와 그 궁극적 원리들을 포괄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현실의 그 어떤 사태나 단계도 배제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강조되지도 않는다. 이 형이성학은 전 시대가 범했던 일면적 절대화의 오류를 피하려 한다. 그리고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이 나오네요. 독일 무의식의 철학이란 책을 냈어요. 그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 무의식이란 개념. 무의식은 궁극적 존재 근거이며 물질과 의식 배후의 통일적 제3자다. 세계 존재의 근거이자 원천이고 포괄적 통일물이다. 하르트만은 자신의 저작을 가리켜 헤겔을 결정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가운데 이 사상가와 쇼펜하우어를 종합한 것이라 칭했다. 비판적 실제론은 20세기에 들어와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지반을 넓혀가고 있는 사상 조류이다. 비판적 실제론은 주어진 것을 간단히 현실과 동일시하는 소박한 실제론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점한다. 그 다음 세뮤얼 알렉산더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3번 신스콜라 철학과 신토마스주의. 19세기 후반. 네, 화이트헤드 얘기 잠깐 더 하면 그의 저작은 우리가 거둔 자연과학적 결실의 완벽한 철학적 가공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3. 신스콜라 철학과 신토마스주의. 19세기 후반 카톨릭 교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이른바 실증적 과학, 특히 자연과학으로부터 점점 더 강력한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철학의 위협에 대처를 해야겠죠, 카톨릭이.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기독교 철학. 역사적 관심과 체계적 관심이 지속적 상호 보완에 기능을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중점을 둔 유파를 신토마스주의. 존재론으로서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네요. 토마스주의와 화이트헤드의 철학,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철학은 모두가 존재의 철학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현상학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